반항가가 된 끊임없이 반 친구들과 선생들에게 조롱당하던 소녀 이선아는 18번째 생일에 깨어났을 때 설렘과 우울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보호자와 함께 축하하고 싶었지만 그는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가 없어도 그녀는 평소 아침 습관을 지켰다. 비좁은 방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그녀가 아끼는 노래들을 들었다. 그의 부재로 집은 텅 빈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친 선아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으로 나섰다. 곧바로 그녀는 길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2명의 순찰 경찰을 발견했다. 강 형사와 박순경은 몇 주 동안 그녀의 집을 감시하며 그녀의 보호자인 이민호의 귀환 징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선아 씨? 강 형사가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민호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문들을 어렴풋이 들었고 강릉시 주변의 무기 밀매에 그녀의 보호자가 연루되었다는 뉴스 기사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자신을 키워준 그가 그들이 주장하는 범법자일 리 없다고 믿었다. 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선아는 조용히 대답하며 북고등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경찰들은 몇 블록 동안 그녀를 따라갔고 그들의 존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궁금한 시선을 끌었다. 만약 당신의 보호자가 당신에게 연락하면 그에게 자수하라고 전해주세요. 박순경이 말했다. 그것이 당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더 나을 겁니다. 선아는 끊임없는 질문에서 벗어나고 싶어 속도를 냈다. 그녀는 보호자의 혐의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것에 지쳐 있었다. 계속되는 감시는 이미 그녀의 우정과 마음의 평화를 해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의 예전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완전히 피했고 뒤에서 속삭이거나 복도 건너편에서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가 사물함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사물함이 무기 밀매상의 딸과 같은 나쁜 말들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베이킹소다 봉지를 사물함에 붙여놓고 그 보호자의 그 딸이라고 적어놓기까지 했다. 괴롭힘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점심시간에 반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인 김민지를 중심으로 한 무리의 여자애들이 그녀의 테이블로 와서 걱정하는 척했다. 어머, 선아야, 내 보호자 이야기를 들었어. 민지가 슬픈 척하며 말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무기 운반에 아주 능숙할 거라고 확신해. 다른 여자애들은 비열하게 웃었고 선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싸움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그녀는 일어서서 민지를 밀어 넘어뜨렸고 민지는 근처 테이블로 넘어졌다. 다른 학생들이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면서 식당은 혼란에 빠졌다. 다시는 내 보호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선아는 큰 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그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격렬했다. 선아의 오랜 호신술 훈련은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과 싸울 때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들이 빠르게 개입하여 싸움을 말리고 선아를 교장실로 데려갔다. 박 교장 선생님은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선아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한 주 내내 이어졌고 학교 이사회는 그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선아야, 유감스럽게도 나는 자네를 장기간 정학시킬 수밖에 없네. 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많은 학부모들이 자네가 그들의 아이들과 같은 반에 있는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네. 미안하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마음의 평화가 최우선이어야 하네. 선아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보호자가 했다는 일 때문에 저를 쫓아내는 건가요? 이건 불공평해요. 자네가 화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박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다. 자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른 학교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려졌다고 느낀 선아는 짐을 챙겨 북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나섰다. 그녀는 영어 선생님인 최 선생님에게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건네며 중요한 서류가 있으면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 도착한 선아는 똑같은 평범한 순찰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끊임없는 감시는 고문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충분히 겪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돌을 집어들고 앞 유리에 던져 거미줄처럼 금이 가게 만들었다. 경찰들은 빠르게 차에서 뛰어내려 도심 지역의 좁은 거리를 통해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선아는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녀는 공원을 가로질러 달려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고 마침내 오래된 철로에 도착했다. 차가운 땅에 앉아 선아는 해가 지면서 하늘을 밝은 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는 묘하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보호자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이민호는 선아가 8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랑이 넘치는 싱글 보호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숙제를 도와주었고 항상 주말 여행을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 그 기억들은 이제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선아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보며 보호자로부터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가 있기를 바랐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몇 주 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경찰은 여전히 건물 밖에 있었다. 선아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2층에 있는 아파트로 걸어 올라갔다. 안은 적막했고 전등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정확히 오후 9시 52분에 전화가 울렸다. 선아는 수화기 너머로 보호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생일 축하한다 아가야,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함께 축하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학교에서 좋은 하루 보냈니? 선아는 자제력을 잃었다.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감이 비난과 눈물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좋은 하루요? 지금 농담하세요? 제 인생은 당신 때문에 망했어요. 모두가 저를 당신처럼 범법자라고 생각해요. 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보호자님. 쫓겨났다고요. 그런데 좋은 하루 보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갈라졌다. 선아야,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어. 내가 해결할게. 약속한다. 내가 집에 가서 함께 해결하자. 수고할 필요 없어요. 선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에게는 제 보호자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민호는 어두운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몇 주 동안 숨어 다니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 때문에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민호는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밤새 오래된 길을 따라 운전했다. 그는 선아를 한 번 더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감시하던 경찰이 한 명으로 줄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민호는 조용히 경찰차로 가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타격을 가해 그를 기절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아파트로 올라갔다. 그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민호 씨, 그림자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민호는 검은 헬멧과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누구요? 뭘 원하오? 정의의 가면을 쓴 사람이 권총을 들며 대답했다. 당신이 박 형사에게 한 일에 대한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소. 민호는 손을 들며 소리쳤다. 나는 무죄요. 총잡이는 기다리지 않았다.
좁은 복도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민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피가 천천히 낡은 바닥에 퍼져나갔다. 아파트 안에서 선하는 총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보호자가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었고 잠시 동안 그것이 상상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문에 큰 소리가 들리자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선아는 문으로 가서 현관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보호자가 바로 밖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살인자는 여전히 총을 들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민호는 남은 힘을 다해 몸으로 문을 막았다. 안에 있어. 그는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가 너를 보게 하지 마. 보호자님, 안 돼요. 선아는 문을 밀어 열려고 애쓰며 울부짖었다. 제발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마지막 순간을 이용하여 딸을 보호했다. 미안하다, 선아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강해져라.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선아의 울음소리 외에는 복도는 조용해졌다. 가면을 쓴 살인자는 자신이 사용한 무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밤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선아는 마침내 문을 열고 보호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무릎에 안고 그의 피가 옷을 적시는 가운데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울었다. 장례식은 3일 후 푸른 잔디 묘지에서 열렸다. 선아는 앞줄에 혼자 앉아 흰 장미로 둘러싸인 보호자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매장되기 전에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관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예배 도중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백발의 냉정한 눈을 가진 노인이 이끌었다. 강혁은 모든 것이 잘못되기 전 민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위험을 무릅쓰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왔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혁은 슬픈 표정으로 선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보호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아야. 내가 아는 최고의 사람 중 하나였소. 그럼 왜 죽었어요? 선아가 슬픔으로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그를 죽였어요? 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을 알아낼 거요. 민호는 한 번 내 목숨을 구했고 나는 그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졌소. 하지만 그의 살인자는 결코 도망치지 못할 거요. 선아는 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보호자가 가졌던 강인함을 보았다. 돕고 싶어요. 그날 밤 살인자를 봤어요. 우리 건물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선아야, 너는 그냥 애일 뿐이야. 이것은 내 세상이 아니야. 그들이 제 보호자를 죽였을 때 제 세상이 되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살인자가 자유롭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선아는 강릉 경찰서에 가서 수사에 대해 문의했다. 사건의 수석 수사관인 강수진 형사는 그녀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다. 증거와 목격자가 부족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선아가 소리쳤다. 살인자를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강 형사는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비디오가 너무 흐릿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소. 더 많은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소. 미안하지만 당신의 보호자는 매우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소. 때로는 그에 대한 결과가 따르지. 선아는 분노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제 보호자는 무죄예요. 그는 누명을 썼어요. 그것은 우리 수사에서 드러난 바가 아니오. 강 형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민호는 많은 적을 가진 무기 밀매상으로 알려져 있었소. 이것은 아마 다른 집단의 복수 살인일 거요. 경찰의 무관심에 화가 난 선아는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비디오 복사본 수백 장을 인쇄하여 도시 전역에 게시하고 살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 15,000달러의 보상금을 걸었다. 강혁은 농산물 직판장을 걷다가 전단지 중 하나를 보았다. 선아의 슬픔을 보고 그는 그녀가 죽기 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보상금을 훔치려는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개입하여 강도들을 쉽게 처리했다.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혁이 경고했다. 복수는 좋은 의도와 아마추어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가르쳐 주세요. 선아가 즉시 대답했다. 당신은 제 보호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그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야죠. 혁은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딸의 눈에서 민호의 완고한 강인함을 보았다. 이 일에 진지하다면, 정말 진지하다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 네 보호자를 죽인 사람들은 너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지 않을 거야. 상관없어요.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의 살인자가 여전히 밖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 수 없어요. 혁은 그들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짐을 싸. 보여줘야 할 곳이 있어. 그는 선아를 강릉시 남쪽 산업지역에 있는 오래된 공장으로 데려갔다. 건물은 겉에서 보기에는 낡아 보였지만 내부는 훈련 장소로 바뀌어 있었다. 무거운 샌드백, 무기 거치대, 매트가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다양한 격투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곳은 내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야. 혁이 설명했다. 복수를 원한다면 싸우는 법, 죽이는 법, 규칙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선아는 두려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곳을 둘러보았다. 언제 시작해요? 내일 아침 6시 정각, 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걸 알아두게. 이 길을 시작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폭력과 거짓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혁의 부관이자 수석 트레이너인 강태준을 만났다. 태준은 10대 소녀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혁은 선아가 보호자를 위한 정의를 찾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혁이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그녀를 보호하다가 죽었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 자신을 보호할 도구를 주는 거야. 선아의 훈련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싸움, 무기, 계획을 배우며 하루를 보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선아의 강인함과 기술은 빠르게 그들의 존경을 받았다. 저녁에는 혁이 선에게 보호자를 앗아간 범죄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강릉시에서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거짓말과 폭력의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돈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서 위험과 기회를 알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6개월간의 훈련 후 선아는 슬픈 10대에서 숙련된 격투가로 변모했다. 그녀는 다양한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거리에서 계획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혁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과 자제력을 얻었다. 혁은 선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민호의 딸은 보호자를 실패하게 만든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해옛 가문과 관련이 없는 젊은 여성인 박선이라는 가짜 서류를 주었다. 지금부터 이선아는 죽었다. 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박선이고 경찰관이 될 거야. 선아는 이 계획에 혼란스러워했다. 왜 경찰에 들어가야 해요? 그들은 제 보호자를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은 네가 아는 것보다 더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야. 혁이 설명했다. 당신의 보호자는 경찰 내부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함정에 빠졌어. 그의 진짜 살인자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계급에 들어가 내부에서 증거를 찾는 거야. 혁은 민호의 권총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 무기는 몇 년 전 근무 중 사망한 박 형사에게 등록되어 있었다. 그 연결고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다. 선아는 새로운 직업을 위해 다음 2년을 준비하는 데 보냈다. 그녀는 법을 공부하고 경찰 규칙을 배우고 버틸 수 있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그녀가 강릉경찰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녀는 합격했다. 경찰학교 훈련은 힘들었지만 선아는 감당할 수 있었다. 그녀는 체력, 무기, 전투 계획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녀의 선생님들은 그녀의 기술에 감탄했지만 그녀가 도시에서 가장 숙련된 범죄자들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졸업 후 선아는 도심 지역의 경찰서로 배치되었다.
그녀는 보호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요청했다. 첫날 선아는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강 형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강 형사는 자신의 젊은 파트너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지만 선아의 기술은 빠르게 그를 설득했다. 너는 대부분의 신입 경찰과는 달라. 강 형사가 몇 주 동안 체포를 피했던 마약상을 잡은 후 말했다. 대부분의 신입 경찰은 너무 열성적이거나 너무 겁이 많아. 너는 좋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 선아는 자신의 본능 이 혁의 공장에서 훈련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변화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새로운 직업에 투입된 지 몇 주 후 선아는 형사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녀는 강 형사가 자신의 팀에 합류할 새로운 경찰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호자 사건을 종결한 강 형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 형사와의 면담에서 선아는 경찰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점수와 평가는 이것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합격했다. 첫날 선아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소개되었다. 강 형사가 있었고 그녀는 선아가 기억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녀는 또한 팀의 선임 수사관이자 강 형사의 파트너인 김 형사를 만났다. 선아가 김 형사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보호자 살인 비디오에서 그를 알았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같은 사람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선아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야 했다. 거울 앞에 선 선아는 자신을 바라보며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보호자의 살인자를 찾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김 형사는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존경받는 경찰관이었다. 그를 폭로하려면 강력한 증거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선아는 혁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다. 찾았어요. 혁이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김 형사요. 그는 여기에서 수년간 일해왔어요. 혁은 조용했다. 확실해? 네. 저는 그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선아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혁은 걱정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친 짓은 하지 마. 혁이 경고했다. 김 형사는 높은 곳에 친구가 있는 좋은 경찰관이야. 증거 없이 그를 쫓으면 우리 둘 다 죽거나 감옥에 갇힐 거야. 인내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야 해. 다음 몇 주 동안 선아는 김 형사의 배경을 비밀리에 조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그가 박 형사의 죽음을 초래한 수사를 포함하여 수년간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명했다. 김 형사는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있었다. 선아의 수사는 어려웠다. 그녀는 파트너인 강 형사에게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형사는 범죄와 싸우고 싶어 경찰에 합류한 정직한 경찰관이었다. 그는 또한 선에게 빠져 있었고 이는 그녀의 잠복 근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너는 내가 함께 일했던 다른 경찰과는 달라. 강 형사가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변하지만 너는 여전히 정의를 믿는 것 같아. 선아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의관이 그의 정의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좋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맞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어요. 누군가는 옳은 것을 위해 싸워야 해요. 강 형사는 그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아는 경험에서 우러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매일 보호자의 살인자와 함께 일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망친 불의를 떠올렸다.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한 유일한 것은 김 형사를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선아가 기다려온 기회는 형사들이 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찾아왔다. 그 정보는 체포되어 더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던 강태준에게서 나왔다. 선아는 혁이 그녀에게 김 형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주기 위해 강태준의 체포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았다. 강 형사는 선아와 강 형사에게 김 형사와 함께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선아에게 김 형사의 방법과 접촉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앞서 나갔는지 알기 시작했다. 김 형사는 좋은 경찰관인 척 조심했지만 선아는 그의 거짓말의 징후를 보았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 사람들로부터 수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았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선아가 보호자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다. 이민호는 위험한 사람이었어. 김 형사가 말했다. 그는 나쁜 사람들과 연줄이 있었어. 그를 죽인 사람은 누구든 사회에 도움이 되었을 거야. 선아는 자신을 억제해야 했다. 대신 그녀는 그가 한 말을 또 다른 증거로 기억했다. 그녀는 보호자가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수사는 오래된 공장에서의 싸움으로 이어졌다. 선아, 강 형사, 김 형사는 강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쫓다가 상황이 격렬해졌다. 총성이 울렸고 선아는 파트너와 떨어졌다. 선아는 김 형사가 그곳을 잘 아는 것처럼 공장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다. 선아는 김 형사가 공장의 조용한 지역에서 강태준을 만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를 체포하는 대신 김 형사는 친근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선아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보였다. 갑자기 강 형사가 선아 옆에 나타났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속삭였다. 김 형사가 체포를 처리하고 있어. 뭔가 이상해. 선아가 남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얼마나 친한지 봐. 강 형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상황이 격렬해졌다. 강태준의 부하들이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고 선아는 싸움 한가운데 있었다. 그녀와 강 형사는 기계 뒤에 숨었고 김 형사는 사라졌다. 총격이 멈추자 3명의 범죄자가 죽었고 강태준은 사라졌다. 김 형사가 다시 나타나 다른 사람을 쫓다가 도망쳤다고 말했다. 선아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공장에서의 싸움은 선에게 수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내부 감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선아는 비밀로 유지되었던 파일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김 형사가 수년간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고 실종된 사람들과 파괴된 증거라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아는 또한 박 형사가 죽기 전에 김 형사의 일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형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 감찰에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사를 마치기 전에 마약상에게 살해당했다.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선아는 보호자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김 형사의 거짓말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민호는 박 형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김 형사는 자신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두 사람을 살해했다. 선아는 김 형사를 폭로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폭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 김 형사는 경찰에 친구가 너무 많았고 선아의 위장 신분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혁의 도움이 필요했다. 혁과의 만남은 선아가 몇 년 전 변화를 시작했던 바로 그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혁은 선아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들으며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김 형사는 수년간 양쪽 편을 모두 들고 있었어. 혁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범죄를 보호해왔어. 당신의 보호자가 그의 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죽어야 했던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선아가 물었다. 증거는 있지만 어떻게 보여줄지 신중해야 해요. 혁이 미소를 지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때로는 법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때로는 작동하지 않아. 우리는 둘 다 대비해야 해. 최종 싸움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김 형사는 선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혁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김 형사는 선아가 자신을 폭로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선아가 어느 날 저녁 경찰서를 떠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누구인지 알기 위해 여러 골목길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텅 빈 주차장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김 형사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네가 누구인지 알아. 이선아야. 김 형사가 무기를 들고 말했다. 네 보호자는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는 바보였어. 같은 실수를 하지 마. 제 보호자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아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대답했다. 당신은 그의 범죄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어요. 김 형사가 웃었다. 내 보호자는 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박 형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 무기 거래는 우리가 통제하든 안 하든 존재할 거야. 적어도 내 방식으로는 폭력을 낮게 유지하고 돈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당신은 살인자이고 범죄자예요. 선아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예요. 싸움은 몇 분 동안 지속되었고 둘 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선아는 김 형사가 싸움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훈련이 그녀를 준비시켰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움직임을 취했을 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 형사는 숙련되었지만 선아는 젊음과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선아가 이겼다. 김 형사가 죽어가면서 그는 한 가지 말을 했다. 내 보호자, 그는 너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그가 박 형사를 도우면 너를 나 같은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사랑했어. 선아는 기쁨과 공허함을 느끼며 보호자의 살인자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목표에 도달했지만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민호는 여전히 죽었고 아무것도 그를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살인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의 딸은 살아남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 형사의 죽음은 처리하기 어려웠다. 선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혁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김 형사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제시했고 내부 감찰 조사에서 그녀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 형사는 자신의 파트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다. 그녀는 이민호 사건을 너무 빨리 종결한 것에 대해 선에게 사과하고 이민호의 이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당신의 보호자는 영웅이었어요. 강 형사가 선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거짓말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다가 죽었어요.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선아는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보호자가 알 수 없는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정의를 믿었던 소녀는 사라지고 세상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대신했다. 강혁은 선에게 자신의 그룹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목표에 도달했고 범죄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릉시를 떠나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보호자가 가르쳐준 사랑과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했다. 선아가 도시를 떠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희생자로 시작하여 슬픔과 거짓말에 의해 변화되었고 정의를 실현할 힘을 찾았다.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났던 소녀는 사라지고 무엇이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자가 대신했다. 이선아의 이야기는 강인함의 힘과 정의의 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순수함과 보호자를 잃었지만 무언가를 얻었다. 그녀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맞서 싸울 방법을 찾았다.